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서울 2020의 발표를 맡게 된 이재호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오늘 발표 내용은요. Tips and Tricks for Using Profiler인데요. 네, 유니티에서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에 대한 팁과 트릭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발표 과정은 먼저 이제 흔히 많이 쓰시는 유니티 프로파일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러에서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 디버거와 함께 GPU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부분들, 뭐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표에 대해서 좀 참고로 말씀드릴 게 유니티 2020.1.11 버전으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프로파일링 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또는 이제 약간은 좀 우회적인 방법 또는 이제 좀 특수한 방법으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또 다른 또 영상들을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목에도 뭐 이제 있지만 그게 이제 팁이라고 하면 이제 좀 이제 공식적인 저희의 이제 유니티 안에서 서포트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트릭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좀 찾아냈던 방법들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쓰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트릭이라는 이제 항목으로 좀 별도로 준비해 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표 노트의 우측 상단에 저런 식으로 이제 트릭이라는 박스가 뜰 겁니다. 그 이제 쓰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니티 프로파일러에서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1 버전부터 이제 추가된 기능인데요.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별도의 이제 프로세스 형태로 띄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샷에 보시는 이제 메뉴, Analysis, Profiler, Standalone Process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제 열게 되시고요. 그렇게 되실 경우에 이런 식의 윈도우 타이틀 바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이제 윈도우가 뜨게 돼요. 이제 요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보통 이제 프로파일링을 에디터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에디터 쪽 그런 부하가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이제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그냥 기존의 프로파일러가 뜰 때보다는 조금 느리게 뜨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터를 끄게 되면 이게 같이 종료가 되는데 그건 이제 얘가 이제 차일드 프로세스라는 형태로 이제 뭐 메인 프로세스인 유니티 에디터와 함께 뜨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러면 약간 반쪽짜리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별도로 이제 띄울 수 있는 이제 커맨드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요 이제 커맨드를 이제 외우셔서 쓰시라는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요 커맨드는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스탠드얼론으로 띄웠을 때 이제 저 메뉴는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콘솔 창 옆에 있는 이제 닷닷닷 메뉴를 통해서 이제 오픈 에디터 로그를 확인하시면요. UMPE라는 이제 태그로 이제 검색을 하셨을 때 어떤 명령어로 요 이제 스탠드얼론 프로세스가 떴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기에는 이제 그 유니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호출하는 그런 커맨드다 보니까 유니티가 떠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병목 지점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no UPM이라는 그 이제 옵션을 함께 주게 되면 그 스탠드얼론 프로세스를 그냥 이제 유니티 에디터 없이도 별도로 이제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네이티브에서 프로파일링 하시는 것도 이제 스탠드얼론 프로세스로 유니티 에디터가 없이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음 어떤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저는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유니티 프로파일러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프레임 카운트를 조절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무한히 녹화가 안 되고 딱 이제 짧은 구간에 대해서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이 너무 빠르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긴 구간을 보고 싶으시다든지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게 이제 2020.1에는 옵션으로 이제 따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기 보이시는 프레퍼런스 화면에서 어널리시스 밑에 프로파일러 항목을 통해서 저희 이제 프레임 카운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 이제 2000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런 옵션을 이제 크게 잡으셨을 경우에는 메모리 사용량이 조금 늘어난다는 점, 그것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꽤 오래전부터 추가된 기능인데요. 요거를 아직 이제 잘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많이 이제 사용하시지 않는 거를 제가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기능인데요. 유니티 프로파일러는 CPU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만 쓰신다. 또는 이제 다른 메모리라든지 별도의 이제 주어진 옵션에 대해서만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GPU에 대해서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저 이제 add 모듈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드롭박스 이제 메뉴들이 좀 쭉 뜨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GPU 항목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저 버튼을 이제 누르심으로 인해서 GPU를 이제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픽스 API들, 뭐 다이렉트X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타임 스탬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API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랩핑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링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GPU 프로파일링을 활성화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일반적인 이제 CPU 쪽 프로파일링과 거의 유사하게 어떤 펑션 하이어라키 형태로 이제 프로파일링 항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항목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전체 프레임 카운트는 조금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시간 자체는 엄청 높게 측정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하나 주의를 말씀드리면 디테일한 항목에 있어서 보시기보다는 전체와 그리고 그 항목의 비율 정도로 이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제한적인 항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제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이 GPU 프로파일링 자체는 빌트인 과정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그래프에서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뭐 불투명, 뭐 투명 이런 거에 대한 패스들을 따로 그리고 있으니까 저걸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빌트인 렌더러에 대해서만 이제 요 기능들은 지원하고 있고 SRP, 그러니까 이제 URP를 쓰시거나 HDRP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항목들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게 돼요. 다만 이제 SRP 쪽에서도 섀도우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더즈를 통해서 좀 종합적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다는 점, 그 점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추가적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의 이제 제약이 더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듯이 전체 이제 유니티에서 지원되는 플랫폼들을 다 지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에디터와 그리고 이제 빌드된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윈도우즈, 맥, 리눅스 같은 환경에서의 사용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이제 네이티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항목에서는 좀 이제 활용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에 대해서도 조금 제한이 있어요. 맥에서 앞서 이제 또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거 맥에서 못 쓰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맥은 기본적으로 메탈 API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메탈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에서 이 기능을 쓰시는 방법이자 조금 이제 제한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토그래픽스 API를 이제 체크를 비활성화하시고 주 API를 메탈에서 오픈GL로 교체를 하시면 요 이제 그래픽스 유지즈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밖에 없느냐? 계속 이제 단점만 읊었는데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장점이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할 때 CPU 병목이냐 아니면 GPU 병목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이용하게 되는 프로파일러는 이제 엑스코드에 있는 오버뷰, 그 항목이 굉장히 그런 점을 좀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CPU의 밀리세컨드, GPU 밀리세컨드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능 자체가 이제 GPU 유지지와 함께라면 유니티에서 별도로 이제 엑스코드로 빌드를 하실 필요 없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좀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좀 팁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스크립팅과 관련한 조금 팁들이에요. 이제 프로파일러를 좀 이제 많이 다뤄보시고 좀 프로파일러를 좀 이제 고도화를 시켜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이제 스크립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C# API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로 이제 프로파일러 enable true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실제 이제 에디터 상에 있는 그 프로파일러가 이제 녹화를 하기 시작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파일로 이제 세이브를 하시고 싶으실 텐데, 이제 그 스타트 펑션의 두 라인, 이제 로그 파일과 그리고 이제 enable 바이너리 로그, 저걸 통해서 이제 파일에 직접 저장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좀 많은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남기시고자 할 테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목을 통해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에디터 상에서는 128메가의 메모리가 디폴트로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빌드된 상황에서는 512MB라는 메모리가 주어지는데요. 그 항목보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경우에 이제 마지막 이제 API를 통해서 메모리를 조절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크립팅을 통해서 스레드에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매우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비긴 샘플, 엔드 샘플 이런 API는 되게 친숙하실 거예요. 그거와 이제 유사하게 비긴 샘플을 스레드에서 하실 수 있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이제 비긴 스레드 프로파일링이라는 API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매뉴얼을 다시 참조하시면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습득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이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이제 2020.1에 이제 추가된 뭐 새로운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저희 이제 유니티에서 스레딩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 그냥 C# 스레드를 쓰시게 됐을 때 좀 이제 뭐 골칫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잡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잡 시스템을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이제 플로우 이벤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간단히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API에서 워커 스레드에게 잡을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 그런 이제 화살표 형태로 여기서 이제 어떤 잡들이 이제 디스패치가 됐는지 뭐 그런 그림을 이제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또 이제 반대로 이 잡이 어디에서 익스큐션이 됐는지 그런 것도 잡을 선택하셨을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유니티 프로파일러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팁과 트릭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러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모리 프로파일러에 대한 내용은 이제 0.2.6 프리뷰 1에 대한 이제 버전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 버전은 지금 현재 2020.1.11 버전, 제가 이제 이 테스트로 사용한 에디터 버전의 기본적인 유니티 메모리 프로파일러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이제 또 많이 쓰신 분들은 이게 팁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이제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한데 안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유니티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메모리 릭을 추적하는 방법이라고 좀 이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메모리 릭이라고 조금 추측이 되는 그런 구간을 이제 처음과 끝을 이제 찍으시고 두 프로파일러 데이터를 아래와 이제 아래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저렇게 두 개를 세팅을 하시고 나서 가운데 보이시는 디프 버튼이 있으세요. 그 디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우측 화면처럼 요 메모리들이 이전 프레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제 데이터에 비해서
같으냐, same이냐, 아니면 이제 새롭게 생성됐느냐, 아니면 딜리트가 된 거냐, 뭐 이런 이제 구분자가 있는 그런 이제 메모리 디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팁을 알려드리면, 요 이제 텍스트 형태의 정보만을 봤을 때는 조금 이 정보를 확인하시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많이 생성됐는지, 또는 이제 얼마나 많이 지워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한눈으로 좀 보기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제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제 메모리 맵을 쓰시면 됩니다. 메모리 맵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냥 이제 하나의 스냅샷, 이제 디프 기능이 아닌 일반적인 메모리 프로파일링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좀처럼 이제 조금 이제 이 기능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디프 기능을 위한 아마 기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요 메모리 맵을 키셨을 때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이전 프레임에 비해서 삭제된 부분, 그리고 이제 노란 부분은 뭐 그냥 이제 변경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까만 부분은 바뀌지 않은 부분, 그리고 초록 부분은 이제 새로 생긴 부분, 이런 식으로 요 이제 빨간 박스가 뭐 너무 적고 초록 박스가 너무 많다 이랬을 때 이제 메모리 생성량이 많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유용한 브리피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디프 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메모리 프로파일러 자체가 이제 조금 사용하시기도 쉽고 편하시고 해서 크게 이제 여기서는 다른 이제 팁을 또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트릭으로 좀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메모리 프로파일러는 아무래도 이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C#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수정하시게 되면 사용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항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내용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어떤 메모리들이 잡혀 있는지는 보이는데, 그 항목들이 전체 이제 애드업을 했을 때 전체 사이즈가 얼마냐, 이 정보는 왜 없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기능을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소스 코드를 고침을 통해서 이걸 이제 추가를 하는 그런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근데 먼저 이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왜 이 기능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니티에서 추적하는 메모리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냥 C++이나 C 같은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메모리 할당을 위한 네이티브 펑션들을 쓰게 되거든요. malloc-이라든지 new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는데, 유니티에서 추적하는 메모리는 이런 이제 네이티브 API를 통해서 할당한 메모리를 저희가 이제 태깅을 달아서 추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각 플랫폼에서는 좀 이제 메모리 특징들이 다르게 되는데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각 플랫폼마다 버추얼 머신이 있는 경우에는 할당하는 메모리가 저희가 요청하는 게 뭐 1메가인데 1메가가 아닌 추가적인 메모리가 할당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에 대한 정보는 일단은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게 저희 이제 프로파일링 팀에서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코드를 통해서 수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걸로 넘어갈 텐데요.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뭐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그냥 설치를 하셨다면 필터라는 텍스트만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지금 현재 토탈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저 위쪽에 보이는 이제 예쁜 다이어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가 이제 treemappaint.cs 파일이라는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러의 패키지 코드 안에 있는 그런 코드인데요. 위치는 이제 패키지 폴더의 에디터에 그리고 이제 UI 아래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show all objec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가 결국은 이제 아까 보이시던 예쁜 그런 버킷들, 박스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API 펑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한 줄의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전체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calculate total bytes라는 이제 함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제 calculate total bytes라는 함수가 엄청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간단한 모습이거든요. 엄청 긴 이제 접근 m_ui state
뭐 저 이제 스냅샷, 뭐 저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보셨던 show all object라는 그 펑션의 아래에 보시면 그 버킷을 만들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그런 forloop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를 그냥 제가 add업을 하는 이제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을 알고 싶으신 부분은 패키지 소스 코드 안에 show all object라는 펑션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add업을 한 저 변수를 원래 이제 필터라는 저 이제 레이블을 드로잉하는 저 펑션이 있는데요. 저 펑션 옆에 바이트를 함께 표현하면 방금 이제 보신 것과 같이 간단하게 전체 사이즈를 메모리 프로파일러에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저런 막 코드 수정을 해봤는데요. 뭐 제가 해봤던 것 중에는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러에서 한 가지 불편 사항인데 뭐 참조가 A를 B를 참조하고 B가 이제 A를 참조하게 되면 순환 참조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트리뷰가 이제 무한히 이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걸 이제 이제 순환 루프가 생겼을 때는 간단하게 순환이라는 마킹을 달고 그걸 이제 어떤 무한히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형태로 이제 렌더링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제 포함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이제 소스 코드가 수정되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많이 있어서 이제 요 세션에서는 소개시켜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 교육이 조금 반응이 좋다 싶으면 이제 차후 이제 요 세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임 디버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GPU 디버깅을 또 이제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프레임 디버거에 대한 첫 번째 팁으로요. 뭐 많이 이제 쓰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실 만한 부분이시겠지만 프레임 디버거의 이제 가장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이제 GPU 프로파일러들이 많은데 왜 굳이 프레임 디버거를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이제 렌더링과 두 번째 렌더링이 왜 이제 요 배치,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으로 그리지 못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이제 그려주고 있거든요. 이제 프레임 디버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41가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유저한테 조금 가이드를 유니티적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요 렌더링 드로우 콜 자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이유들을 41개의 이유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SRP 배처를 사용하시더라도 이제 8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벌써 이제 세밀하게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URP를 쓰시든지 다른 이제 뭐 빌트인 렌더러를 쓰시든지 관계없이 이 기능을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디버거를 쓰시는 와중에 저 이제 작은 네모 박스에 있는 텍스처들을 보시면서 좀 갑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또 이제 2019.4에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 이제 이미지 조그마한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게 되면 어떤 팁이 떠요. 이제 팁에서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요 텍스처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팁이 뜨게 되는데 그 컨트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더 편안하게 요 이미지가 진짜 어떤 이미지인지 그리고 뭐 요 이미지를 통해서 또 이제 R 채널에만 뭐 이제 렌더링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렌더링 과정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요 프리뷰 기능이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내용은 프레임 디버거에서의 그 이상의 어떤 GPU 프로파일링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인데요. 제가 이제 강하게 이제 어떻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렌더독이라는 거를 강하게 이제 강추하는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툴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듯이 윈도우즈, 리눅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빌드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고, 뭐 크게 이제 많이 활용하시진 않겠지만 스테이디아에서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 이제 제일 위쪽 이제 어떤 컬럼을 보시게 되면 뭐 다이렉트X 11, 다이렉트X 12, 벌컨, 오픈GL ES 뭐 다양하게 이제 그래픽스 API를 서포트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안드로이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 거 빌드한 앱을 다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안드로이드로 빌드된 앱을 난독화를 이미 하셨는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조금 사용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렌더독에서 이제 그래픽스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듈을 이제 그 원래 앱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언팩, 이제 리팩이라는 이제 과정이 이제 동반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난독화가 진행된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이 과정을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이제 프로파일링을 고려하시고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 이 기능에 대해서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더독이 왜 좋으냐, 왜 유니티 외부의 틀을 추천하느냐. 사실 이제 또 이제 이 부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렌더독은 지금 현재 이제 유니티 에디터와 인티그레이션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렌더독을 설치만 하시면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저 이제 닷닷단 메뉴, 이제 서양 친구들은 저 메뉴를 이제 케밥 메뉴라고 하던데요. 저 메뉴에서 이제 로드 렌더독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로드 렌더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에디터 상에서 요 이제 게임 뷰나 씬 뷰,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이제 윈도우 창에서 저 이제 카메라 이미지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이미지 아이콘만 누르시는 걸로 렌더독 캡처가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빌드를 안 하셔도 에디터 상황에서 그래픽스 API를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는 렌더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렌더독의 또 다른 강점인데요. SRP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좀 이제 많은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021을 목표로 URP에는 기존 이제 빌트인 렌더라이션 기능을 전부 다 이제 추가를 한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누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일 거예요. 빌트인 렌더러를 쓰시는 중에는 오버드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어떤 렌더링 상태를 표시하실 수 있는 그런 뷰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미셀러너스라고 그런 모드라고 부르죠. 근데 그 모드가 지금 이제 SRP에는 모두가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아예 쓸 수가 없느냐? 이 기능들을 렌더독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렌더독 내에 있는 텍스처 뷰어에서요. 텍스처 뷰어에서 오버레이라는 이제 탭이 있는데 그 오버레이 탭을 누르시게 되면 저런 식의 이제 어떤 GPU 입장에서의 의미 있는 그런 렌더링 정보들을 좀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버드로우에 대한 게 이제 쿼드 오버드로우라는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쿼드 오버드로우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밝은 부분이 오버드로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렌더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지오메트리 자체가 너무 작아서 지오메트리 크기에 비해 픽셀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버텍스는 여러 개인데 픽셀은 한 개다. 약간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이제 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뷰도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유용한 점인데요. 렌더독을 그냥 이제 플레이어에 붙여서 런치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EXE나 또는 이제 안드로이드에 붙여서 안드로이드 실행 파일을 바로 이제 렌더독에서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실행을 하신 것만으로도 좌측 상단부에 저런 이제 정보들이 함께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12를 누르면 캡처가 바로 된다. 저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프레임이 몇 프레임이 찍혔는지, 그리고 프레임 지금 FPS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그냥 이제 붙였다는 이유로 이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각 렌더 패스에 대해서의 시간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저 이제 이벤트 브라우저라는 저 이제 탭이 그래픽스 API 입장에서 유니티에서 요청하는 그래픽스 API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이제 나열해 놓은 부분이 이제 이벤트 브라우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부분에서 저 이제 시계 버튼,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시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각 렌더 패스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이 기능만으로 이 렌더링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바로 확인이 되시니까 대상 쉐이더나 대상 렌더링 패스를 조금 이제 최적화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시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렌더독의 또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쉐이더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 쉐이더 디버깅이라고 하면 그래픽스 디버깅은 뭔가 굉장히 어렵고 뭐 그래서 나는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C샵에서 디버깅을 하시는 그것과 동일하게 현재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들어오는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이시는 저 화면에서 버텍스 디버깅, 그러니까 버텍스 프래그먼트 단계에서 대상 버텍스를 그리는 그 펑션을 디버깅을 하실 수 있는 메뉴고요. 두 번째로 보이시는 이 텍스처 뷰어에서 어떤 픽셀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저런 뷰가 이제 뜨게 되는데요. 저기서 이제 디버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픽셀 쉐이더도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화면이 이 화면인데요. 그냥 굉장히 안 익숙하시고 굉장히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사기를 쳤구나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디버깅을 해보자 라고 하시게 되면 모두 이제 디스어셈블리 형태, 그러니까 이제 다이렉트 X11에서 제가 테스트한 화면이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이제 DX 바이트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저희가 읽어서 본다는 거는 또 다른 이제 공부가 필요하고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이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이 부분으로 바로 이제 디버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DX 바이트로 디버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저희가 쓰고 있던 HLSL 형태로 디버깅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디버깅이 하고 싶으신 그 쉐이더를 이제 찾아서 거기 이제 패스 단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렌더링이 되고 있고 패스 단위로 디버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패스에서 내가 하고 싶은 패스에다가 저 이제 프라그마 태그 enable D3D11 뭐 디버그 심볼 뭐 이름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겠다시피 DX11에서만 현재는 지원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터나 윈도우즈에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되죠.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저 키워드 심볼을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추가하고 다시 렌더덕으로 이제 돌아가서 캡처를 하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저 실제 코드는 제가 이제 URP에 있는 리츠 쉐이더를 이제 enable 방금 말씀드린 프라그마 태그를 달고 이제 디버깅을 해보는 화면이거든요. 저 코드가 실질적인 HLSL 코드로 이제 URP 내에 있습니다. 동일한 코드가 저렇게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HLSL 변수에다가 이제 어떤 값이 있는지 어떤 값이 쓰여지는지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보실 수가 있게 되죠. 현재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이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2020.1 버전의 매뉴얼을 보시면 조금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조금 이제 렌더덕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스텝이 있는데 뭐 복잡하다고 말씀드려서 엄청 복잡해지는 건 아니고 뭐 렌더덕보다는 다소 이제 불편한 점이 있는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 기능도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즈에서는 되고 안드로이드에서 되고 리눅스에서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맥을 쓰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맥에서는 이제 단언코 엑스코드 프레임 캡처라는 아주 유용한 이제 툴이 있죠. 얘만 붙일 수만 있으면 엄청 이제 뭐 얘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건데요. 엑스코드 프레임 캡처에 대한 기능은 현재 이제 2020.1 버전에는 공식 기능화가 돼서 제가 이제 트릭이라고 달아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2019.4 이하 버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 매뉴얼이 이제 매우 조금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오픈하지 않은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0.21에서는 요게 이제 매뉴얼에도 요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무슨 말하는지가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대상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엑스코드 프레임 캡처 화면이고요.
요 과정에는 저희가 이제 렌더독 같은 툴은 이제 오픈소스 툴이기도 하고 윈도우즈에서 이제 뭐 윈도우즈는 튜닝하기도 쉽고 이렇게 붙이기도 쉽고 떼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렌더독은 유니티 에디터에서 렌더독에 뭐 정보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엑스코드 프레임 캡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폐쇄적인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앞선 이제 렌더독에서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렌더독을 띄우지만 엑스코드 프레임 캡처에서는 이제 엑스코드에서 유니티를 띄워야지 이 프레임 캡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이제 빈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화면이 엑스코드 코딩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딱 보고 이제 빈 프로젝트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굳이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쉽게 가려고 이제 메탈 라이브러리를 선택했는데 뭐 다른 이제 뭐 empty 프로젝트를 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에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스킴을 이제 에디팅을 할 건데요. 뭐 에디팅을 요 메뉴를 통해서 안 하셔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마킹 그 아이콘을 통해서 에디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디팅 화면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인포 탭에서 익스큐터블 쪽에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그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유니티 에디터 그 프로젝트에 빌드된 앱이 아닙니다. 유니티 에디터의 실행 앱 파일을 익스큐터블로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지금 현재 2020.1에는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닌데 2019.4 이하 버전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과정이 이제 조금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유니티 에디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걸 보시고 또 어떤 건지 바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프로젝트를 연결해주는 커맨드 라인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패스라는 이제 유니티 앱 띄우고 프로젝트 패스, 마이너스 프로젝트 패스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경로를 설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를 요 유니티 에디터로 열겠다라는 이제 아규먼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옵션을 건드리지 않으시면 오토매틱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메탈 이네이블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건 제 경험상의 얘기이기도 한데요. 뭐 오토로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오픈GL이거나 메탈이거나 다 알아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안 붙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메탈로 이제 바꿔주시게 되면 조금 이제 편하게 붙는다는 점 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붙여주시고 그 이제 플레이 좌측 상단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뭐 다들 흔히 보시는 엑스코드에서 디버깅 화면이죠. 그 디버깅 뷰가 이제 바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프레임 캡처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 이제 카메라 버튼을 통해서 지금 현재 GPU 렌더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걸 이제 바로 캡처를 하실 수가 있게 되죠. 2020.1에는 이 기능이 이제 공식 기능 형태로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증거, 공식적인 지원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카메라 버튼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패스 아까 설정하셔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니티 에디터를 띄우시게 되면요. 그냥 이제 맥에서는 이제 카메라 버튼이 안 보이세요. 근데 이제 엑스코드를 통해서 띄운 유니티에서는 저 카메라 버튼이 보이게 되고 저 버튼의 기능은 앞서 보셨다시피 엑스코드 프레임 캡처에서 카메라 버튼과 이제 동일하게 GPU 캡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엑스코드 프레임 캡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굉장히 이제 드릴 말씀도 많고 유용한 기능들이나 소개시켜 드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툴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내용들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최적화 관련, 프로파일링 관련 그런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을 조금 적어봤는데요. 유니티 프로파일러에 대한 기능을 아신다고 해서 프로파일링을 하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티에서 돌아가는 게 뭔지를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거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각 이제 태그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많은 정보를 드리는 펑션 이름이 되게 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태깅을 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태그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유니티 에디터가 어떻게 도는지가 좀 보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 태그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거. 뭐 예를 들면 GFX wait for present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GPU에서 지금 이제 하는 일을 CPU가 기다릴 때 나오는 그런 태그고, 그리고 wait for target FPS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Vsync가 켜져 있고 Vsync를 CPU에서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태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뭐 카메라 렌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은 뭐 프로파일링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최적화 팁인데요. 모바일에서는 이제 CPU, GPU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메모리에 집중하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이게 CPU, GPU에서 굳이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디바이스가 발열이 되게 심하다든지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프로파일링 툴에서 메모리 할당량이 이제 얼마나, 밴드위스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좀 보여주는 툴들이 자세하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메모리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이제 메모리 매니저라든지 뭐 리소스 매니저라든지 이러신 걸 통해서 뭐 디자인을 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서 모바일 프로젝트시라면 뭐 이제 다이나믹한 매 프레임당 할당이 일어나는, 또는 이제 뭐 런타임에서 뭐 할당이 일어났다가 해제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스태틱한 풀링 형태의 디자인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코드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세션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엑스코드에는 엑스코드 디버깅 패널 외에도 인스트루먼츠라는 이제 별도의 프로파일링 툴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뭐 iOS 대상으로 발열량을 측정할 수도 있고, 뭐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각 툴마다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딥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이제 뭐 많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정보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도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러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윈도우즈 앱을 만드시고 계신 경우라든지 아니면 프로파일링을 뭐 모바일 앱으로 넘겨서 하시는 거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으시니까 PC용 뭐 빌드를 만드셔서 프로파일링을 하신다든지 하실 때 네이티브 디버깅을 위해서라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프로파일러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렌더독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렌더독이 뭐 최고로 우수한 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가 이제 엑스코드 프레임 캡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상 최고의 툴이라고 이제 단언할 수 있는 게, 하드웨어 벤더가 애플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벤더도 애플이기 때문에 양쪽 이제 여기서 이제 팀끼리 의사소통만 하면 최고의 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겠지만, 뭐 렌더독이라든지 기타 툴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하드웨어 벤더와 소프트웨어 벤더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GPU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거를 조금 제약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제 각 GPU 벤더마다 프로파일링 툴이 이제 제공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특히나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개별 GPU 벤더마다 요 이제 GPU 프로파일링 툴이 있는데, 뭐 엔비디아의 엔사이트 뭐 그래픽스도 GPU 안드로이드 툴이 되고, 스냅드래곤 툴도 있고 뭐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안드로이드 툴들을 조금 권장해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안드로이드 탈옥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바로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권장해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프로파일링은 우린 바빠서 못한다 뭐 이런 팀들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니티에 들어와서 뭐 저도 이제 그런 게임 개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은 걸 배우고 프로파일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유니티에서 뭐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엔지니어 입장에서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통해야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리소스를 조금 이제 낭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 안에서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이런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치를 토대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시간적으로도 훨씬 단축되는 그런 결과를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이제 마지막 어떤 멘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서 이제 끝이고요. 저는 이제 Q&A 세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서 댓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세션을 보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셨거나 뭐
관련해서 다른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주셔도 제가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 기회로 다시 뵙겠습니다.